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는 당정 간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.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.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에 주변에 코인 하는 분들 보니까 코인 시장 뜨겁다고 그러던데요. 그렇습니다. 왜 그런 걸까요? 또 기존엔 또 2030, MZ 세대들이 주로 코인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. 예. 최근 같은 경우에 좀 보면 40대 이후에 또 큰 돈 가지고 예. 억 단위의 큰 돈 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시장을 보시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을 예. 것 같습니다. 대표적이죠. 비트코인, 그렇죠. 또 알트코인에서 선두주자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.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68,000달러를 또 넘어섰고요. 이더리움도 이제 4,800달러를 넘어서면서 큰 틀에서 제2의 이제 가상화폐 열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. 뉴욕 증시도 사상 최고치지만 또 가상화폐 시장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저도 뭐 토론도 많이 했고 경론도 많이 했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냐 없냐에 대한 뭐 논의였었습니다. 그러나 현재 투자자들은 이 가상화폐 또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는 쪽에 예.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. 또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제 메타버스 차원에서 또 한 번의 가치를 좀 어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더 오를까요? 글쎄요, 저는 이미 예측이 틀렸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예. 없지만은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 좀 이제 주목을 했어요. 이게 채굴을 하잖아요.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면서 채굴을 하니까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는단 말이죠. 근데 우리가 보통 화폐라고 하면 10,000원권 원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. 몇십 원도 안 되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반면에 이건 전력 채굴이니까 굉장히 비싼 통화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떨어진다 쪽으로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아마 이제 물가 상승 또 강한 인플레가 나올 경우에는 1차 타격이 이 가상화폐, 암호화폐 시장에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예.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아니더라도 예. 이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뭐 이더리움 기타 등등은 채굴 방식이 아니라 POW, 그러니까 뭐 프루프 오브 워크, 막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분 방식이라고 해서 POS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겁니다. 좀 어렵죠. 근데 어렵네요. 쉽게 말해서 기존처럼 막 컴퓨터, 슈퍼컴퓨터 돌려가지고 이렇게 예. 채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. 지분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코인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뭐 전력을 많이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또 어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더 봐야 된다. 예. 과연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좀 여전히 논란이 남아 전망을 있다고 굉장히 망설이시는군요. 네, 예. 그렇습니다. 뭐 새로운 변수라고 봐야 될까요?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또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죠.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가 이제 각을 세우잖아요. 근데 예. 유일하게 두 후보가 또 아주 공감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유예를 해야 된다.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요. 아마도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여기 선호하고 있기 예.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아닌가.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기술적 문제도 있습니다. 취득 원가를 어떻게 정교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의 부분도 있는데요. 방식은 이거였습니다. 논란 끝에 기타 소득으로 일단 하기로 했고요. 예. 그래서 분리과세입니다. 즉 종합소득세에 넣지 않고 따로 코인에서 얻은 소득만 하게 되는 게 원래 이제 당국의 방침이었었는데 예. 연간 250만 원을 넘었던 부분 그 수익에 대해서 22% 지방세 포함입니다. 매기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됐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 기획재정부는 충분히 가능하다. 우리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은행과 연결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어쨌든 5개 뭐 가상화폐 자료를 얻어서 취합해서 뭐 그동안에 이제 할 수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예. 이게 이제 화폐를 우리나라만 코인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요. 뭐 미국에서 샀던 코인을 전자지갑으로 넘겨서도 할 수 있고 좀 복잡한 구조여서 정교하게 그 취득 원가를 따질 수가 있느냐는 기술적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쨌거나 좀 힘들지 않을까. 왜냐하면 또 두 후보가 예. 강력하게 네. 일단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예. 같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유예된다고 보는 전망이 훨씬 더 많은데 네. 그러면 이건 또 코인 시장의 호재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나 뭐 이 정도를 하는 건 호인이 아니라 왜냐 예. 코인으로 지금 뛰어들겠다는 분들은 그 위험이 큰 만큼 주식보다도 훨씬 큰 예. 훨씬 큰 또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. 오히려 뭐 이런 쪽의 호재라기보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완전히 그 획기적인
아예 트렌드를 바꾸는 예. 이제 그런 것들인 거죠. 연말 변수도 있습니까? 4분기에 연말 좀 변수보다는 오른다고 최근에 좀 뜨는 게 저는 이제 메타버스 변수라고 메타버스 많이 변수. 보고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우리 현실이 있고요, 유니버스가 또 하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게 가상 세계든 뭐든 이제 공간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메타버스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아바타를 보내서 아바타도 보내고요.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가상현실 VR 헤드기어를 쓰고 의자에 누워가지고 이제 가상 공간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는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 그 메타버스와 유니버스가 교류가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가상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얻었다, 화폐 거래를 얻었다. 그게 가상화폐고요. 예. 그럼 그걸 가지고 현실에 오면 현실로 또 쓸 수 있게 하는.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에서 쓸 수 있는 화폐는 가상화폐고 그래서 뭐 이더리움과 기타 등등이 또 다시 주목받게 되는. 그러니까 지금의 좀 열풍에는 인플레이션 했지 또 하나가 메타버스가 워낙 뜨니까 예. 결국 이 암호화폐, 가상화폐도 완전히 죽는 통화는 아니겠구나라는 또 그런 신뢰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가상화폐도 오르고 있고 또 미국 증시도 오르고 있는데 네. 왜 우리 증시만 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? 네. 그 웬만한 이제 투자 카페 게시판에는 바로 예. 이제 이 말로 그냥 거의 도배가 돼 있죠. 왜 예. 우리만? 왜 우리 코스피만? 예. 그렇습니다.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뭐 꾸역꾸역이기는 하지만 조금씩 올라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. 예. 우리 코스피는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갔죠.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완전 파괴됐잖아요. 예.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아직도 이제 제조업 수출입니다. 하고 코로나19 국면에 이 제조업 수출이 잘해서 한국 경제를 버텨왔는데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공급망 파괴들을 보면 앞으로는 힘들 것 같다.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늘 선반영을 하지 않습니까? 6개월 이상을.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먼저 조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.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. 예. 미국은 테이퍼링은 했지만 본격적 의미에서 긴축, 돈을 걷어들인 금리 인상은 계속 지금 막 천천히 할 거야, 막 계속 이런 걸 하지만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 궤도에 올랐잖아요. 그만큼 또 물가 인상 압력도 크기 때문에 예. 아마 이런 것들이 재료와 수급 측면에서 코스피는 못 가고 이제 뉴욕만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요. 결국은 이때까지 디커플링 하지만 커플링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러다가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 커플링을 원하는데 자칫 미국이 이제 여기서 뭐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더 큰 조정을 받게 되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,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요즘 좀 많이 국내를 떠나서 이 뉴욕 증시로 가게 되는 서학개미가 크게 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예. 주변에 이제 뭐 코인하냐 주식하냐 고민하다가 이제 코인한 분들은 요즘 좀 웃고 주식한 분들은 쓴맛을 본 그러나 상황인데 또 서학개미들은 웃고요. 예. 그럼 뭐 동학개미 같은 경우는 희망은 있는 겁니까 연말에? 글쎄요, 저는 좀 상당 부분 우리는 이제 금리 인상을 거의 확정적 궤도로 올라가지 않았었습니까? 예. 그래서 11월에 이제 25일인데요 하게 되고 만에 하나 이제 추가로 현재 물가 상승률도 봐야 되겠지만은요. 이제 11월, 12월도 이 기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대선 전에 1, 2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단 말이죠. 이런 정도로 우리가 금리를 먼저 튀어오르게 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이런 예. 우려가 함께 나옵니다. 서학개미는 웃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서학개미가 울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. 테슬라 주식의 경우에는 네.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또 상승세에서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아마 이제 하루기 때문에요. 하루 5%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버르는 것 때문에 아마 막 괴로워하지는 않을 건데 예. 어쨌거나 이런 작은 효과, 나비 효과 하나 때문에 큰 하나의 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. 주식이라는 게 항상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조심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. 테슬라는 이겁니다. 이제 미국은 억만장자세라고 해서 예. 미국 부자들은 굳이 주식을 안 팔고도 그 배당 이런 걸로 그냥 승승장구합니다. 예.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 자산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. 그래서 이제 미국 민주당이 팔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차익 실현이 않지 했지만 평가 차익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억만장자세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현금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 이후 또 자기 스톡 옵션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 이런 것 때문에 한 10% 정도를 판겠다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약간 의아한 것은 그냥 팔면 되지. 예. 팔고 그 현금으로 세금 내면 예. 되는데 굳이 저 이제 옆에 나온 것처럼 트위터에다 저 설문조사를 붙인 네티즌 겁니다. 지금 투표한 거죠? 네, 예. 그래서 내가 이거 팔아도 돼요, 말아도 돼요 했더니 이제
네티즌들은 파세요. 그래서 막 찬성. 그러니까 예. 명분이 생겼죠. 예. 근데 보유지분 10%를 일론 머스크가 던지면 이게 전체 시장에서 물량도 한 4, 5% 됩니다. 근데 그 정도의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나온다면 주식은 역시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.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우려로 거의 5% 가까이 오늘 새벽에 빠지기는 했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뭐 이 대중을 뭐 예. 예? 진짜 쥐락펴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괜히 만약에 10% 팔아서 주가 떨어지면 많이 욕 먹었겠죠. 예. 그러니까 나는 내가 팔려는 게 아니라 설문도 붙였고 예. 팔라고 해서 파는 거다 예, 이거군요. 하고 예. 저런 억만장자사 같은 세금 때문에 파는 거다라고 이렇게 좀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모로 일론 머스크가요. 네. 예.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봤고 요즘에 좀 은행을 이용하는 분들이 좀 분통을 터뜨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네. 대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 네. 예금은 넣어놔봤자 예금 금리는 오르지도 않고요. 그렇죠. 이게 대출 금리 왜 이렇게 많이 뛰는 겁니까? 좀 과도합니다. 핵심적으로 일단 기준금리는 연 0.75%입니다. 그러나 이 시장금리, 시중금리는 이미 추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국고채 뭐 튀어오르는 거 보면 무섭도록 오르는 것도 맞고요. 은행들도 어디선가 이제 자금을 조달해야 되잖아요. 뭐 금융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금리가 오른 것은 맞는데 지금 화면을 보십시오. 가령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이게 8월 겁니다. 8월 대비 지금이 거의 오른 부분, 또 주택담보대출 고정과 지금 변동이 함께 나오는데요. 맨 오른쪽이 주택담보대출 고정은 지금 5짜리가 보입니다. 즉 예. 상단이 5.4%.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은행의 고정금리는 5년간 고정으로 받을 예. 수가 있으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5년간 리스크를 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미리 가상금리를 많이 붙여놓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뭐 원래 정설은 금리 상승기에는 고정금리를 받아라가 맞잖아요. 그래서 아마 금리를 받으러 가시면 고정금리를 이렇게 높여 가상금리를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변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한데 지금 신용대출도 그렇고 또 전세대출도 거의 3.5%가 넘어선 것 같아요. 평균적으로. 예. 그러니까 은행들이 큰 틀에서 지금 과도하게 이 시장금리 대비 너무 가상금리를 많이 붙이고 또 우대금리를 없애면서 좀 마진을 이익을 굉장히 좀 많이 취하는 거에 대한 이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특히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대출 총량제 아닙니까? 예.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막아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잖아요. 이런 비싼 금리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뭐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줄어들게 되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면 어쨌든 이익을 대출 금리를 높여서라도 마진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일 수는 있겠으나 그럼 예금 금리도 높여줘야지 맞는 거 아닌가요? 예, 하고 예. 지금 대비는 예. 시중 금리, 뭐 국교채라든가 금융채 금리 대비해서도 좀 과도한 측면이 예. 분명히 있습니다. 뭐 영끌 B2로 이제 투자를 했었던 2030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이제 만에 하나 이번에 11월 25일 날 금리 인상을 하고 뭐 내년 초에 한 번 더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주열 한국은행 총리가 그런 사인을 주면 또 예. 사인을 안 주더라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11월, 12월에 물가가 안 잡히게 된다면 거의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방금 같은 구조, 시장은 먼저 반응합니다.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더 튀어오르겠고 그럼 금융기관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출 금리를 또 올리게 됐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영끌 투자들 2030들의 또 젊은 세대들의 이런 분들 또 뿐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향후 좀 뭐 투자 재테크의 첫 번째 원칙은 빚 관리, 이 부채 부분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까, 운영할까가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가계부채 대책 여러 번 나왔는데 대출 금리 올려도 또 수요는 줄지 않는다고 그러고요. 그렇죠. 이걸 어떻게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까요? 그러게 말입니다. 그러나 이제 올해는 일단은 예. 확 줄일 수가 없어서 뭐 6%까지는 했고 내년은 이제 4%대 그러니까 증가율입니다. 이제 거기까지 연초부터 줄인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이 총량도 분명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 이 수요는 존재하는 거거든요. 예. 그럼 풍선 효과로 더 높은 금리,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돈을 빌리게 되는. 근데 이건 또 원하는 그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? 예. 여기에 대한 고민들도 당국이 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연내 금리 인상에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은 건데 네.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자 부담 더 커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, 대출 금리가 워낙 또 가계부채가 지금 1,800조 상황이고요. 자영업자 부채가 840조고 개인 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둘의 교집합들이 거의 1,000조입니다. 그러니까 특히 개인 사업자,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위드 코로나이기는 하지만
이 시간차가 존재하잖아요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채 문제는 정말로 우리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끝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. 지금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대부분 이제 얘기 하소연하는 게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네. 뭐 코인이냐 주식이냐 뭐냐 뭐 이런 그러니까 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? 지금은? 글쎄요,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지금 국면에서 권한다면 예. 신규 투자나 뭐 뛰어들기보다는 저는 부채 부분, 빚. 뭐 빚이 없는 분들이야 좋겠지만 이제 빚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일단 좀 방어적인 투자, 방어적인 투자. 현금 확보들 예. 이런 쪽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. 왜냐 지금 코인도 매일 오르고 미국 주식도 매일 오르는데 뭘 뭐 현금 확보고 방어적이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이미 인상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 문제거든요. 어느 시점부터는 큰 틀에서의 이 자산 가격의 조정은 늘 다가왔습니다. 시기의 문제죠.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그 짧은 구간을 먹으려고 막 지금 막 리스크를 쥐고 심지어 본인이 빚이 많은데도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든다는 것은 조금 위헌한 접근법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저는 현금 확보, 먼저 빚이 있다면 좀 급하게 처리할 채무에 대한 그 솔루션들을 먼저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뉴스에 뭔가 좀 오른다 그러면 마음이 막 급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생각하고 안정적인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군요. 좋습니다. 예,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